뭐 리 다이크스는 최근에 네. 영입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타율이 되게 좋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반 토니 데려온 사람이고 예. 은베모, 노르가르드, 옌센, 라야, 피녹 등등 이제 우리가 이 브렌트포드를 볼 때 잘한다, 위싸 뭐 이런 선수들 있죠. 이제 이런 선수들을 이 디렉터가 온 다음에 다 영입이 됐습니다. 요하네스 스포르스 이게 전 라이프치히의 수석 스카우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토트넘이 지금 방향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팀은 이 디렉터를 하는 그 과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요. 네. 그 라이프치히의 방향성들을 체계적인 방향성들을 토트넘에 입힐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 세 번째 분은 마이클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이 사람이 방출할 때 되게 이제 금액을 많이 받아내요. 뭐 그렇죠. 잉스나 솔랑케, 벤테케, 사코 이런 선수들을 네. 예상했던 가격보다 많이 받고 팔았습니다. 예. 도둑놈이죠. 잘대로 도둑놈이죠. 자 부풀리는 놈인가 본데. 예. 근데 이제 이게 토트넘도 마찬가지죠. 토트넘이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제 방출 작업도 좀 해야 되고. 아 은돈벨레도 비싸게 그렇죠. 팔아도. 파라티치 이 단장의 사임 이후에 디렉터 링크가 좀 나고 있어요. 지금 3명과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먼저 자, 첫 번째 연결되는 이 사람이 브렌트포드의 기술 이사입니다. 네. 리 다이크스. 예, 맨 왼쪽 사진 보시면 이 분이 이제 38살의 젊은 기술 이사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뭐 리 다이크스는 이 브렌트포드 최근에 네. 영입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타율이 되게 좋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반 토니 데려온 사람이고 예. 은베모. 어허. 이제 뭐 브렌트포드를 이끌어 나가는 두 축이잖아요. 네. 은베모와 아이반 토니. 요 두 선수를 일단 데려온 사람이고 이제 명단을 보면요. 뭐 예. 노르가르드, 옌센, 라야, 피녹 등등 이제 우리가 이 브렌트포드를 볼 때 잘한다, 위싸 뭐 이런 선수들 있죠. 이제 이런 선수들을 이 디렉터가 온 다음에 다 영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브렌트포드를 지금 현재 잘 만들어 놓은 장본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충분히 데려올 만한 지금 뭐 디렉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 다이크스는 좀 가성비 좋은 영입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네. 물론 브렌트포드가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에 비해서 규모가 크진 않잖아요. 근데 얘네가 브렌트포드에서 되게 가정 형편이 사실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성비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왔는데 네. 보면은 처음 이제 이분이 브렌트포드 갔을 때 170억도 쓰기 어려운 팀이었대요. 한번 이적 시장에서.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한 번에 와가지고 뭐 500억짜리 영입을 여러 명 쓰고 하니까 근데 아이반 톤이나 이제 은부에 영입할 때 네. 돈 많이 쓰니까 다들 그래서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야, 너 돈 그렇게 많이 써서 어떡할 거야? 우리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를 냈고 그렇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이제 상위권에도 안착해 있잖아요. 네. 한 자릿수에 있으니까 순위가. 자, 그러면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저 디렉터라고 봐야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직 뭐 B클럽을 맡아보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브렌트포드에서 성과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알짜들 영입하는 거 보니까 레비 회장이 좋아하겠는데? 맞아요.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정말 레비가 좋아하는 레비가 원하는 인재상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리 다이크스는 네. 잉글랜드 1부 리그부터 4부 리그까지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스카우터. 정말 4부 리그면은 사실 되게 그 열악하고 정보도 많이 없는데 그런데 현장까지 가서 다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온 커리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레비가 리 다이크스를 선임하면은 계속 보내지 않을까. 어디 3부 리그 처음 드는 선수가 갑자기 토트넘으로 막 오고. 아무래도 정보력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레비 표정 왜 저러냐. 레비가 좋아한다. 웃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혀도 얄밉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사진. 요하네스 스포르스. 이게 전 라이프치히의 수석 스카우터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이에요? 뭐 호 기자님 한번. 네. 네, 이분은 1982년생 40세 독일 사람이고요. 네. 네, 프로필을 잠깐 봤습니다. 과거에 40세 독일 사람. 네, 뭐 호펜하임 비디오 분석관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네. 2008년도에.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 호펜하임은 지금 같은 위상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좀 세게 말하면 득보팀이었는데 그런 팀에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온 케이스고 그래서 호펜하임 뭐 분석가랑 스카우트로 일하고 네. 라이프치 수석 스카우트로 일했고 그다음 뭐 함부르크에서도 일하고 최근에는 네덜란드 비테세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했던 비테세. 예. 그리고 또 뭐 제노아랑 스탕다르 리에주 막 브라질 팀도 그렇고 호주의 멜버른도 그렇고 이런 팀에서 글로벌 스포츠 디렉터로도 일했던 인물입니다. 네. 이분의 픽은 좀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라이프치히를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뭐 데려온 선수가 뭐 케이타 베르너, 뭐 우파메카노, 캄플, 라이머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토트넘이 지금 방향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라이프치라고 하는 팀은 이 디렉터를 하는 그 과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레드불 산하에 있는 팀들, 라이프치, 뭐 뉴욕 레드불스, 뭐 찰츠부르크 등등 이런 팀들이 방향성이 똑같아요.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팀의 선수와 스텝과 뭐 감독과 디렉터와 이런 것들을 레드불에서 너무 관리를 잘해서 딱 그만의 스타일을 딱 정립을 해줍니다. 근데 라이프치에서 스카우터를 했다라는 건 이제 그런 이제 그 라이프치의 방향성들을, 체계적인 방향성들을 토트넘에 입힐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죠. 지금 토트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성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쵸. 그러면 이 스포르스 영입이 굉장히 또 좋겠네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이 지금 토트넘이 어쨌든 좀 방향성을 좀 바꾸고 싶어서 예를 들면 뭐 랑닝 영입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우리 방향성이 없으니까 방향성 좀 정해달라. 그렇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정하면서 테나흐 감독이 오고 거기서 이제 테나흐 감독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이 영입되고 이런 방향성이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토트넘도 이제 그런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되고 아무래도 좀 트렌드에 맞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니까 네. 요 이제 스포르스 같은 경우도 꽤나 괜찮은 어, 픽이 아닐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분은 마이클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또 과거에 토트넘에서 일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에드워즈는. 그때 아마 모드리치랑 베일 뛰었을 때니까 한 2009년, 2010년 이 기간에 토트넘에서 일했던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버풀로 옮겨서 그때 당시에 브렌던 로저스 감독이 있을 때, 그리고 이어서 클럽 감독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최근 2022년까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에드워즈 이분이 영입한 리스트를 보면은 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빅네임들이 많습니다. 초반에 로저스 감독이 있을 때는 스터리지, 쿠티뉴, 네. 발로텔리, 바이날돔 이런 선수들 영입했었고, 그다음에 솔랑케, 살라, 반다이크. 살라랑 반다이크도. 네, 근데 반다이크 영입할 때는 조금 해프닝도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사우스햄튼에서 뛰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전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우스햄튼에서 이제 클레임을 걸었죠. 너 왜 일찍 만나냐? 이거 좀 상도도 어긋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영입 발표를 이적 시장 안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서명 같은 거를. 그렇죠. 근데 12월 30일, 그러니까 이적 시장 열리기 직전에 미리 메디컬 팀을 다 사우스햄튼 쪽으로 보내서 반다이크를 현지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딱 열리자마자 맨유랑 맨시티가 반다이크 영입하려고 사우스햄튼에 이제 문 두드렸죠. 네. 야, 우리 반다이크 협상 좀 하자 했더니 걔 방금 전에 리버풀이 데려갔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서 이제 레전드 영입이 성사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협상을 좀 잘하시는 분 같은데. 네, 협상을 되게 잘하죠. 그쵸? 이제 뭐 그 아무래도 뭐 조던 아이브 같은 선수를 본머스가 할 때 뭐 240억 정도 받아내고 네네. 뭐 이런 등등 이제 그 잉스, 그러니까 요 사람이 방출할 때 되게 이제 금액을 많이 받아내요. 뭐 이제 그 리버풀도 이제 약간 이제 후보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방출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뭐 그렇죠. 잉스나 솔랑케, 벤테케, 사코 이런 선수들을 네. 다 약간 예상했던 가격보다 많이 받고 팔았습니다. 예. 도둑놈이죠. 잘대로 도둑놈이죠. 자, 부풀리는 놈인가 본데. 예. 근데 이제 이게 토트넘도 마찬가지죠. 토트넘이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제 방출 작업도 좀 해야 되고. 은돈벨레도 비싸게 팔아도. 뭐 그런 걸 될 수 있죠. 나폴리 우승 그 프리미엄 붙여서 비싸게 팔 것 같은데. 뭐 은돈벨레도 있을 거고, 산체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선수들 많잖아요.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데 이 내보낼 선수들을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력이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마이클 에드워즈 같은, 만약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토트넘으로 부임하게 되면 좀 이적설이 많이 잠잠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이 리버풀에서 일할 때 이분 일하는 성향이 엄프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를 거의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다가 파비뉴가 갑자기 영입하고, 이적설이 뭔가 있다가 영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별 소식 없다가 갑자기 BBC에서 속보 때리고 몇 시간 뒤에 바로 오피셜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일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장급 되면은, 테크니컬 디렉터급 되면은 언론이랑 인터뷰도 많이 하거든요. 네. 형이 포포츠랑 했듯이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분은 튀어나와. 단 한 번도 어디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만나지 않고 조용조용. 네, 조용조용 일 잘하고 본인이 어디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이고. 그렇군요. 예.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지만 레드불 구단들이랑 많이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라이프치히랑 짤츠부르크 이쪽이랑. 그래서 이쪽에 또 되게 값싸고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에드워즈가 오면은
레드불 기업에 있는 선수들 많이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 분 다 뛰어난 분 같고 네. 지금 약간 특색들은 있어요. 이 다이크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알짜들을 잘 영입하는 분 같고 스포로스 저 디렉터 같은 경우는 좀 방향성을 잘 잡는 그리고 마이클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일단 영입도 잘하고 또 방출을 통해서 돈도 좀 많이 남기는 예, 그런 디렉터인데 세 분 중에 아무 분이나 와도 뭐 토트넘이 괜찮겠죠? 아무나 와도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레뷰장이 있으니까. 아직 그게 참 뭐랄까 늘 그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음.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팀이 어떤 쪽으로 가고 싶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디렉터에게 사실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맨유 말씀하시지만 맨유가 그거를 너무 잘했어요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에 그 랑닉을 영입하면서 랑닉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디렉팅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는 이제 뭐 영입 전문가, 전술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팀의 방향성을 딱 정해줍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랑닉의 스타일, 공격적인 스타일, 좀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맨유가 원해서 그래서 그 디렉터를 선임하고 디렉팅도 맡기려고 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건데 이런 이제 뭐 디렉터들 이름도 나오고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성에 맞는 디렉터를 데려오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디렉터의 선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감독 선임도 걸려 있고 그렇죠. 선수 영입까지도 이제 연쇄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선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디렉터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네. 디렉터가 온다면 토트넘도 지금 약간 이제 리빌딩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케인이 또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많은 선수가 또 방출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상황들이 바뀔 텐데 제가 이 디렉터가 온다면 토트넘이 이 자리는 꼭 진짜 선수를 사야 된다 네네. 하는 한 세 가지 그 자리만 좀 뽑아볼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좀 플레이메이커 자리. 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왜냐면 에릭슨 당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에릭슨 자리를 아무도 안 사고 있잖아요. 예. 뭐 그 자리에 뭐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뭐 운돈벨레나 로셀소 이런 선수를 쓰기도 했지만 네. 결국 둘 다 지금 임대 보냈고 다른 팀에서 뛰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강인 선수 영입설 불거진 것도 물론 그게 크게 엄청 공신력 있는 매체는 아니었지만 이강인 선수랑 잠깐 엮인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자리를 찾는 거고 그래서 보면 에릭센 자리를 바로 영입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디렉터가 오면. 그렇습니다. 지금 에릭센 이후에 그 역할을 해줄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죠. 예. 오죽하면 케인이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를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스트라이커. 네. 자, 우리 페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창의적인 미드필더도 사실은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렇죠. 거죠. 근데 콘테가 이거는 이번 시즌 선택을 했거든요. 메디슨 뭐 등등 이름 나왔지만 나는 선택 안 해. 네. 대신에 히샬리송 조금 더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를 영입해서 공격수 늘릴 거야.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페리시치 영입해서 조금 더 단순하게 크로스 올리는 형태로 갈 거야. 했는데 이게 우려가 또 현실이 됐죠.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콘테 감독 시절에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메이커가 좀 영입이 될 것 같고 다만 이 플레이메이커가 또 유형별로 또 다르죠. 그냥 창의적인 패스만 하는 선수들도 있고 미드필더와 공격을 오가면서 활동량이 많은 선수도 있고 네. 이런 선수들을 이제 고르는 것도 사실은 뭐 감독이 온 다음부터 사실은 시작될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약간 창의적인 패스를 좀 뿌려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테고 네.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자리가 센터백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일단 뭐 센터백은 당장 로메로만 빼고 다 바꿔도 사실은 약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이어도 좀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를 노린다면, 예. 챔피언스 리그를 노린다면 사실은 로메로를 제외하면 남아있을 만한 선수가 딱히 없죠. 그래서 이제 당장 계속 이제 토트넘은 센터백이 필요하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이 수비적인 축구를 했는데 실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이제 5등 6등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비 라인의 문제가 좀 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스팔레티, 나겔스만, 뭐 엘리케 등등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감독들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감독이에요. 그렇다는 건 라인을 끌어올린다는 뜻이죠. 근데 끌어올렸을 때 적합한 선수들이 로메로밖에 없죠. 네네. 뒷공간을 커버할 때 특히나 뭐 다이어 같은 선수들은 아예 커버가 안 되니까. 발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컨셉이 달라질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네. 센터백 라인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센터백 라인도 반드시 필요하고 뭐 이 부분 호기자도 공감하죠. 네, 근데 좀 토트넘 생각하다 축구 볼 보니까 때마다. 아까 제가 뭐 에릭슨 자리를 이강인 선수로 예를 들었는데
또 이제 토트넘 하면 수비하면은 또 김민재 선수도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딱 원하는 자리마다 한국인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어서 뭐 제가 가능하기만 하면은 뭔가 추천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아, 네. 자, 일단 뭐 김민재, 이강인 네네. 선수는 또 다른 팀과도 링크가 계속 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풀백도 좀 필요해 보여요. 풀백 자리도 참 안타깝죠. 예. 그냥 오른쪽 자리만 해도 아니, 그러니까 좌우 다 그렇지만 풀백을 영입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음. 뭐 스펜스도 있고 사실 잊혀진 존재지만 네. 스펜스도 있고 포로 그리고 왼쪽에 뭐 페리시치 이런 그렇죠. 선수가 있는데 제 몫을 해준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유스라고 키워놓은 탕강가도 그렇고 레길론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되게 그 구성 자체가 되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건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일단 이번 시즌에 그 토트넘의 스쿼드를 보면 풀백이 되게 많아요. 세세뇽, 뭐 페리시치, 오른쪽에 에메르송, 도어티, 또 뭐 모우라도 뛸 수가 있었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풀백 되게 많다 했는데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뭐 맨날 풍요 속의 빈곤이다 그쵸, 이런 얘기 뭐 했었죠. 그나마 이제 뭐 페리시치가 뭐 어시스트도 하고 했지만 네. 이제 어쨌든 영입을 해놨는데 가장 많은 포지션이 뭐 스펜스도 있었고 가장 많은 포지션이 윙백과 풀백인데 여기서 이제 쓸 선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로를 영입했는데 포로도 이게 또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 팀을 꾸려갈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네. 풀백이 부족하니까 그냥 일단 풀백 괜찮은 풀백 막 영입해. 음. 근데 그 중에서 또 너무 비싼 선수는 안 되니까 약간 유망한 그렇지. 선수 영입해. 네. 혹은 뭐 페리시처럼 프리로 풀리는 선수 영입해. 하다가 보니까 이게 풀백만 많아지고 사실은 퀄리티는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3백과 4백을 다 뛸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네. 그럴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에메르송은 윙백에게는 윙백으로 뛰기엔 좀 적합하지 않고요. 반면에 포로는 3백만 가능하죠. 아, 그렇습니다. 예. 윙백만 가능하죠. 네네. 페리시치도 사실은 측면 공격수나 마찬가지니까 윙백은 되는데 풀백이 안 돼요. 벤 데이비스는 반대로 윙백은 안 되는데 풀백만 돼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아, 이 팀이 뭐 4백을 하고 싶은 건지 3백을 하고 싶은 건지 그에 맞는 좀 플랜이 있는 건지에 네. 대한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이제 좋은 디렉터를 선임해서 그 이후에 감독도 좀 선임을 해야 되고 또 감독이 선임이 돼야 또 감독한테 맞는 선수를 영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예. 만약에 이거는 콘테 감독의 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윙백이 많아요. 예. 이번에 영입된 게 뭐 페리시치도 마찬가지고 포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스펜스도 사실은 윙백에 가까운 선수거든요. 예. 이렇게 조금 더 공격적인 윙백을 모아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시즌 만약에 포백 쓰는 감독이 온다. 이러면 이게 안 돼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뉴캐슬전에 포백 쓰다 망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감독이 빨리 와서 포백을 쓸 건지 3백을 쓸 건지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풀백도 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